제가 제목을 관악의 미래, 관악의 협치 이렇게 했어요. 저는 전문적 이론가가 아니에요. 동네에서 텃밭 농사 짓고 놀고 하다가 우연한 기회에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게 됐고, 그러다가 노원구의 협치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 관여하고, 서울시에 옛날에 민주주의위원회라고 만들어져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지금까지 이런 협치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참여를 좀 했었어요. 그런 연유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저렇게 만든 거는 관악의 미래에는 관악의 협치에 달려있고, 관악의 협치는 오늘 앉아 계신 여러분한테 달려있다고 확신합니다. 제 이름은 서명갑이라고 합니다. 저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퀴즈를 몇 개 낼 거예요. 그런데 진진가 게임이라고 아세요? 진진가? 진짠가 가짠가 그런 거 모르세요? 저에 대한 퀴즈를 낼 거예요. 저에 대해서. 제 고향이 서울이다. 진짠가 가짠가? 진짜? 네. 땡. 그렇게 보여요? 신기하네. 저는 여기서 태어났어요. 저기 전라북도 순창이라고 하는 산골짜기. 차도 잘 안 다녀. 눈 오면 토끼밖에 없어요. 진짜로. 거기서 태어났습니다. 사진은 포샵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왼쪽 거는 한 10년 넘은 거예요. 후배가 이렇게 핸드폰으로 찍어준 거고, 오른쪽 거는 포샵을 했다고 그래요. 그 집 주인이 돈 주고 찍으면 해줍니다. 예전에 제가 홈페이지 만들 때 프로필 사진을 하려고 그 스튜디오에 갔더니 저렇게 포샵을 해줘요. 저는 독신주의자다. 아니다? 잠깐 늦게 가서 후회하고 있어요. 아이를 한 5명 낳으려고 그랬는데 2명밖에 못 낳고 아들만 2이에요. 목매달이에요. 지금. 이런 사람이에요. 저는 81년도에 시골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에 올라왔어요. 서울에 올라와서 지금껏 살고 있습니다. 지금껏 살고 있고, 90년대부터 한 20년 정도? 25년 정도는 상장기업하고 중소기업 이런 데서 직원으로, 임원으로, CEO로 일을 쭉 해왔고요. 2008년도부터는 저는 이제 식육 유통하는 업계에서 제가 개인 사업을 했었어요. 몇 년 전까지, 한 3년 전? 4년 전까지. 그러면서 개인 사업을 하면서 이런 사회적 활동을 쭉 해왔습니다. 제일 많이 한 거는 그 도시농업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제가 그런 사회적 활동을 하면서 도시농업도 하고 시민사회 활동도 하고 이런 정치단체도 만들고 시민교육하는 단체도 만들어서 활동을 하면서 쭉 살아왔고요. 그러면서 그걸 제가 경험 삼아서 지금은 이제 컨설팅에서 만들었고, 주로 하는 일들은 이런 강의도 하지만 이거는 제가 이제 부캐라고 하나 요즘으로 말하면 그거고, 진짜는 이제 뭐 경영 컨설팅을 한다든지 뭐 문화예술 기획을 한다든지 이런 게 지금 제 업이지만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 부캐를 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마 여기 오게 된 거는 노원구 협치의장을 좀 했었고, 예전에 서울시의 그 민주주의위원회를 만들 때 관여를 했고, 그 다음에 그쪽에 협치 분과장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그 경험을 좀 말씀해달라고 저를 부른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왜 왔죠? 제가 여기 온 이유를 아시는 분? 교육하라고. 두 번째, 주무관이 전화해서 왔어요. 불러서 왔어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 이론적 배경이나 학문적인 내용은 거의 없어요. 그냥 이 강의 자료는 제가 노원구에서 협치의장을 할 때 협치위원들, 그 다음에 분과원들, 그 다음에 여러분하고 똑같이 그때는 이제 5급 이상 간부 직원들, 그분들하고 구청장하고 이제 관계기관, 시설관리공단 뭐 이런 간부들한테 교육을 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분들이 나한테. 그래서 내가 이분들한테 도대체 내가 아는 게 없는데 뭘 얘기할까. 그러다가 그냥 제가 그동안 쭉 이런 일을 해오면서 겪었던 느낌, 생각 이런 것들을 쭉 나름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노원구에 이사 가서 이러저런 일을 어마무시하게 다양하게 했는데, 제가 어떤 사람을 찾아가서 뭘 해달라고 부탁해갖고 거절당한 적이 없었어요. 정치인을 찾아갔거나 구청장을 찾아갔거나 아니면 일반 시민단체를 찾아갔거나 개인을 찾아갔거나. 근데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왜 그럴까? 왜 그럴 것 같아요? 왜 그랬냐면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요구한 바가 없었던 거예요. 사실은. 해달라고 하자고 요청하거나 제안한 바가 없었던 거지.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많은 일들이
지식이나 여건이 돼야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의지와 태도의 문제라고 봐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으면 하는 거고 하고자 하는 열정이 없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근데 할 때 열정과 의지가 있는데 지식과 여건이 갖춰지면 더 잘 되겠지.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거는 저는 의지와 열정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여기 앉아 계시기 때문에 의지와 열정이 넘치는 거 맞죠? 오늘 이런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도대체 협치가 뭐야? 우리가 협치란 단어를 듣고 산 게 한 10년? 그죠? 협치란 단어가 세상에 횡행한 게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전에도 물론 협치라는 방식과 이런 건 있었겠지만 협치라는 단어가 많이 이렇게 돌아다닌 거는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현재 협치가 안 되니까 저거를. 빙고! 제가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이 얘기를 한테 질문했는데 최초로 관악구에서 정답이 나왔어요. 안 되니까 지금 협치적 방식의 일이 잘 안 되니까 그런 단어가 나왔다고 봐요. 아마도. 근데 관악구에서 이 정답을 들을 줄은 몰랐어요. 제가 협치가 필요한 이유를 물어봤어요. 챗GPT한테. 요즘에 챗GPT가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챗GPT한테 협치가 왜 필요하냐면 복잡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두 번째로는 민주주의 강화와 시민의식 함양. 그 다음에 주민의 요구와 기대에 대한 반응성 강화. 책임성과 투명성 증대.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 이렇게 5가지 정도의 이유 때문에 협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예.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이 복잡한 사회 문제 해결 이렇게 쭉 봤을 때 어떤 거 같습니까? 이러한 협치가 필요한 이유는 일반적으로 이렇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수년 동안 거기에 몸담았고 지금도 몸담고 있고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전하러 와서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가 예전에는 고도성장할 때는 굉장히 획일적이고 단순했어요. 근데 지금은 다변화돼가지고 아주 욕구가 다양해요. 예전에는 우리가 집에서 외식을 가면 보통 어디 가요? 외식 가면? 고깃집? 야, 부자네, 저지. 에? 짜장면집일 때요, 짜장면집. 근데 저는 짜장면을 안 좋아하고 콩나물 국밥을 좋아해요. 그래서 저희 집은 우리 아내랑 이렇게 아들 둘하고 외식을 가면 큰아들은 짜장면 먹으러 가고 나는 콩나물 해장국 가서 먹고 다시 만나서 오고 그랬단 말이에요. 한 집도 이렇게 다른데 세상은 얼마나 다르겠어요. 엄청 다릅니다. 그래서 욕구가 굉장히 다양화됐어요. 그러니까 그 다양화된 거를 해결하려면 굉장히 어렵지. 그러니까 지금의 공무원 여러분들이 예전에 한 30년 전에 공무원 여러분보다 엄청 업무 강도가 더 세다고 생각해요. 그때는 그냥 면사무소에서 구에서 동에서 하는 대로 주민은 따라갈 뿐이었어요. 예전에는 동사무소라고 해도 요즘에 주민센터라고 하잖아요. 복지 기능이 강화되면서. 그리고 이제는 아까 저도 챗 GPT한테 물어봤잖아요. 네? 지식이 다 알려져 있어요. 옛날에는 대학교를 가거나 고등학교를 가야지만이 알 수 있는 지식이 여기 다 있어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식인이라고 있어요. 사람이 이 안에 들어있어가지고 한 교수 2천만 명이 알아야 될 지식이 다 있는데 그 누구나 지식에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지금. 그러니까 정책 욕구가 굉장히 구체적인 거예요.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그냥 잘해주세요. 그냥 잘해주세요 그랬는데 요즘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무엇을 언제 누구한테 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시대적으로 보면. 근데 그거를 행정이 선제적으로 알 수 있는 재간이 없는 거예요. 지금이야말로 사실은 지금 대의제 정치 체제인데 핸드폰 모바일 기술이 좋아서 지금 이렇게 엠보팅도 하고 즉시적으로 이번에도 봤잖아요. 유튜브로 실험 중계를 하고 사람들이 모이고 의사가 직결되고 선택을 하는 이런 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이야말로 제가 볼 때는 이런 협치나 참여 민주주의가 필요하기도 하고 가능한 시기가 왔다는 거지.
이게 이제 이렇게 욕구도 다양화되고 구체적이고 그런 것들을 행정에서 그런 수요들을 일일이 파악하기가 어렵잖아요. 파악하기 어려우니까 민간하고 같이 또는 관 안에서도 타 부서하고 같이 이렇게 협력을 해서 소통을 하고 해야지만이 사회적 비용을 줄이지. 왜냐하면 잘못된 의사결정을 내려서 그 정책이 시행이 되면 나라의 세금도 없어지지만 어떻게 되냐면 고속버스를 탔는데 운전기사가 화장실 갔다 와서 청주로 가야 될 버스를 저기 전라북도 지금은 정읍이지만 그때는 정주로 했어요. 글로 몰고 갔어요. 그럼 승객들은 어디로 가요? 글로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요. 이건 다 사회적 비용이에요. 그래서 그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정책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적합한 대안을 만들려면 필요한 게 바로 뭐다? 네, 협치예요.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제일 못하는 게 국사였지만 어쨌든 우리나라는 조선이 일본에 의해서 이렇게 패망이 되고 식민지가 되고 그 다음에 잠깐 갑자기 해방이 되면서 민주공화국이 됐어요. 민주공화국. 왕조에서 바로 민주공화국이 된 지구상의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을 거야. 그러니까 엄청나게 급격하게 정치적 변화와 사회적 변화, 경제적 성장을 해온 나라지. 그리고 나서 사실은 이승만 체제가 무너지고 박정희 체제, 전두환 체제가 군정에 다름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대부분의 공무원 제도의 근간은 예전에 군 엘리트들에 의해서 군 행정에 준하는 행정이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좀 남아있는 겁니다. 지금은 민관 협치라고 하잖아요. 근데 70년대, 80년대는 군관민 합동훈련이라는 게 있었어요. 들어보셨어요? 하여튼 그랬는데 그 정도로 군이 먼저였고 그 다음에 관이었고 그 다음에 민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그냥 민간은 알았어요 하고 따라갔어요. 동원되고 새마을운동도 마찬가지고 도로 정비도 그냥 다 우리가 나와서 하고 울령 나간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울령? 어쨌든 동네 주민들이 나가서 신장로라고 도로를 정비하고 풀을 깎고 뭐 자갈을 구르고 이런 것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때는 비용도 지불 안 했어요. 그냥 나라가 시키면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고 80년대를 지나고 90년대를 접어들면서 슬슬 행정하고 민하고 협력적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됐냐면 군은 빠지고 민관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주권자가 시민이고 국민이기 때문에 민이 앞에 와야 되는데 정치적 권력이 군과 관에 있었기 때문에 군관민 이렇게 했던 거죠. 역사적으로 보면.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가 함께 다스리는 협치의 단계로 가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은 거기에 도달하지 못했고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 거고 지금 얼마 전까지 23개국가 협치회의를 구성해서 하다가 한 3년 전 죄 없어지고 관악구하고 지금 한 4개국, 5개국 정도만 협치회의가 존재하고 협치적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쉬움도 많고 안타까움도 많은데 현재는 협치 관계로 가려고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근데 사실은 협치는 주민들하고 행정하고 모여서 특정한 의제를 만들고 그걸 사업으로 만들어서 그 다음에 실행하고 하는 것들을 해요. 뭐 벽화를 그리고 보도블록이 있는데 벤치를 설치하고 노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들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자치시대로 가는데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협치는 일하는 방식의 문제이지 특정한 사업을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많이들 이제 이 협치 사업이 시작됐을 때 서울시로부터 일부 예산이 와서 협력적 방식으로 민간하고 사업을 합시다라고 한 거예요. 왜? 그런 방식으로 안 하니까. 그랬는데 그거를 사람들은 우리가 무슨 사업을 발견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그걸 실행하는 것이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정작 필요한 것은 전체적으로 문화적으로 협력적 방식으로 일하는 패러다임을 바꾸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주민자치
그 다음에 참여민주주의가 더 강화되고 기반이 더 탄탄해지려면 우리는 이런 협치적 방식의 과정을 잘 지나가야 된다. 그런데 현재 우리 모습은 어떠한가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흔히 말하는 공무원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마도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민간의 시각, 시민의 시각일 수 있으니까 약간 불편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협치를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바라는 소망이다 생각하시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서 칸막이가 있다잖아요. 칸막이. 그 예전에는 그 부서에 칸막이가 없었어요. 파티션이라고 하는 게. 네? 70년대는 그냥 없었어요. 이렇게 있었어.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가구회사에서 사무용 가구를 만들면서 파티션을 만들고 팀별로 이렇게 구획 정리를 하고 임원은 방으로 들어가고 부장은 따로 또 뒤에 앉고 이렇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또 소통이 안 된다고 해서 나중에 파티션 위에다가 유리를 이렇게 하고 보이게 만들었어요. 기억나십니까? 근데 관악구는 부서 장벽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간단해요. 그냥 파티션을 빼면 돼요. 농담이고 부서 장벽은 사실은 물리적인 장벽이 아니고 정서적, 심리적 장벽인 것 같아요. 영역의 장벽. 근데 이거는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극복하고 상호 협력하려고 하지 않으면 없어질 수도 없어요. 물리적 공간으로 구성됐으면 물리적 공간을 없애면 되지만 정서적인 거나 심리적인 것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다. 그럼 민간은 어떠냐, 민간. 그 시민사회라는 단어가 있는데 예전에는 시민사회 그러면 뭐냐면 운동권 사람들의 집단 이렇게 딱 관념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시민은 일반 시민이고 주권자인 거지. 기업과 행정, 국가를 제외한 나머지의 영역을 저는 시민사회라고 봐요. 협치라는 것이 왜 강조되고 필요한 시대가 왔냐면 행정 중심과 기업 중심의 사회 운영 체제에서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이 발생됐기 때문에 시민이 참여해서 같이 그 해결 방안을 찾고 같이 실천하고 하자고 해서 나왔다고 보는 겁니다. 그 민간도 마찬가지예요. 각자 도생하고 있는 거예요. 공모사업 경쟁하고 비슷한 것 자기들끼리 또 하고 여기서도 또 하고 이러고 있었는데 근데 그마저도 예전에 비하면 굉장히 약화됐죠, 지금은. 민관은 어떠냐? 언어가 달라요. 말 자체가 달라. 똑같은 한국말인데 회의할 때 보면 행정에서 오신 주무관이나 팀장이 얘기한 거하고 민간하고 말은 똑같은데 나중에 회의가 끝나고 각 부서로 돌아가면 나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고 저 사람은 달리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지. 그거는 근데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고 봅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그 우리가 살아온 환경이나 지금 사회적 여건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행정에 없는 5가지가 있어요. 5가지가. 이거는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행정학 이론에 나오는 거예요. 행정학자들이 말한 거예요. 예산이 없어요. 예산이 이번에 많이 줄었죠. 서울시에서 온 예산은 안 줄었어요? 줄었죠. 여기도. 그리고 막 사업을 없애던데 예산이 없다고 나 행정에는. 두 번째는 시간이 없어요. 너무 시간이 없어요. 인원이 없는 인원. 인원이 없으니까 시간이 없겠지. 그 주민의 숫자나 조직의 숫자, 관리 대상이 줄어들어도 공무원 숫자는 안 줄어들어요. 신기하죠? 그럼 법칙이 있어요. 권한이 없다면. 뭐 하자고 그러면 권한이 없다, 자기한테. 지금은 그 예전에 비해서 공무원 여러분들한테 권한이 축소되고 있나요? 강화되고 있나요, 지금? 선출직이 되면서 저는 약간 축소되고 있다고 봐요. 선출직이 되면서. 이게 과도하게 선출직 자치장, 단체장한테 권력이 집중이 되면 저는 이제 행정에 계신 분들의 의사결정권이나 재량권이 줄어들면 조직 역량이 떨어질 거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권한을 많이 위임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이 나한테 권한이 없다고 하는 것은 수직적 문화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선례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갖고 다른 구에서는 뭐 하자 그러면 다른 구에서는 이걸 하나요? 그리고 공공과 관련된 각종 그 사업에 입찰을 하거나 제한 응모를 하려고 그러면 자격을 갖춰야 돼요. 그러면 영원히 새로운 사람은 진입을 못하지. 거기에 뭐 몇 년 이상의 경력, 뭐 일정 규모의 인원,
근데 우리가 처음부터 그런 걸 만들어낼 수 있나요? 못 만듭니다. 근데 그런 걸 요구하는 거지. 그리고 여기에 없는 정책을 제안하면 야, 다른 데서는 그거 한대 안 한대.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지. 근데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산이 없다 하더라도 일단 한번 검토를 해보자. 네. 가능성 여부를. 그리고 올해 안 되면 내년에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옛날에 기업체 다닐 때 우리가 이제 그 상사한테 기한이라는 거, 이제 기한 이거 하자라고 기획서를 내면 임원 선생님이, 임원이, 전무님이 야, 이게 뭐야, 이 새끼야. 이거 안 돼. 찍어요. 이게 지 맘에 안 드는 거지. 그래서 제가 대리 때 직원들한테 그 문서는 파기하지 마라. 보존한다, 보존. 기각 문서로. 보존했다가 전무가 바뀌면 다시 들이대면 돼요. 신기하죠? 동일한 내용인데 사람이 바뀐 거죠. 그래서 일단 예산이 없더라도 그 정책의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저는 봅니다. 시간이 없으면 그 옛날 1차 세계대전 때 영국의 이제 해군의 그 파킨슨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파킨슨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파킨슨이라는 경영학자가 있었어요. 행정 경영학자가. 근데 이제 해군에서 그 전쟁이 끝나갈 무렵에 그 함정과 해군 병력이 이제 감축이 됐어요. 배는 한 50%, 인원은 한 35% 정도 줄어들었어요. 근데 그 해군을 관리하는 행정 인력은 어떻게 됐을까요? 78%가 들어갔어요. 재밌죠? 재밌잖아요. 지금의 우리나라 행정 조직뿐만 아니라 지구상에 있는 모든 행정 조직이 그렇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사람은 일이 많아지면 바쁘면 내 옆에 동료나 내 조직의 효율성을 계속 분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부하를 하나 두고 싶어요. 심리적으로. 네, 그런 거예요. 그럼 부하를 뒀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중간 지원 조직이나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효율성을 위해서 둔 많은 산하기관들이 있잖아요. 산하기관들을 두면 그 기관을 관리하는 인원이 생기죠. 관리 업무가 생겨요. 관리 업무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에피소드가 있냐면 그런 군수물자나 뭐 이런 거 폐기물 같은 거 보관을 창고를 만들어서 그 창고를 만들었는데 창고를 만들면은 이걸 누가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훔쳐가나 안 훔쳐가나. 이제 초소의 경비를 세웠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놈이 일을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관리 일지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관리 일지 쓸 사람을 둔 거예요. 사람을. 그리고 관리 일지를 쓴 사람을 두니까 또 상사가 이걸 관리 감독을 해야 되잖아요. 또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가 예산이 줄어들었어요. 야, 이거 어떡하지? 예산이 없는데? 그래갖고 누구를 해고했냐면 경비를 해고했어요. 경비. 사람의 심리적 욕구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심리적 욕구 때문에 관료 조직은, 공무원 조직은, 기업 조직은 계속 배징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파킨슨스 로라고 해요. 파킨슨 법칙이라고.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말이 아니죠. 한 30조 날라갔죠. 우리나라의 시가총액이 막 한 20 몇 프로 되는 게 지금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이게? 왜 그럴까? 이유를 아시는 분? 저도 잘 모르는데,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방송을 들었어요, 방송. 삼성전자의 주가가 이렇게 내리막길을 꽂고 삼성전자가 어려워진 이유를 어떤 그 경제 평론가가 얘기를 했는데, 이건 2014년도에 벌써 신호가 왔다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글로벌 기업이에요. 가고 싶은 기업 1등을 했었어요.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아니고 세계에서. 근데 왜 저 모양이 됐을까? 하이닉스가 지금 반도체, 엔비디아 인공지능과 관련된 칩을 만들어갖고 수출하잖아요. 근데 카이스트 교수가 그걸 처음에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삼성을 안 갖겠어요? 갔단 말이에요. 근데 삼성에서 리젝을 한 거예요. 근데 2014년도에 삼성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부서 간의 갈등이 있어요. 부문 간. 그러니까 잘 나가고 돈도 많이 벌고 그러니까 조직이 비대해지고 안정적으로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관료화된 거지. 관료화가 되니까 협력적 방식을 채택하지 않은 거야. 그전에 협력적 방식으로 하다가. 그러니까 안에 조직이 경화되니까 기업의 경영이 안 좋은 방향으로 갔고 안 좋은 방향의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저는 행정 조직도 그러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게 관료화되고 경화가 되면 결과적으로 주민이나 시민들한테 우리가 제공해야 될
행정 서비스, 사회적 서비스, 이 정책적 서비스가 저는 약화될 거라고 봐요. 인원이 없으면 민과 간이 손을 잡고 하자는 게 저는 협치라고 보고, 지금 주민자치회나 지역의 중간지원 조직 이런 기관들하고 손을 잡고 하면 된다고 봅니다. 권한이 없는데, 대부분 권한이 없다는 건 저는 권한이 없어요. 그러면 나는 이 일을 하기 싫습니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대부분의 권한은 내가 찾으면 다 있을 거라고 보고, 우리나라에서 그 도시재생이나 지역 활력사업으로 제일 많이 하는 게 요즘에 그 출렁다리라고 들어보셨어요? 여기 출렁다리 뭐 70m짜리 넘으면 좀 이따 여기는 95m짜리, 저기는 뭐 120m짜리 뭐 이래 합니다. 왜 그래? 왜 그래? 선례를 따라가요. 선례. 출렁다리 만들면 진짜 주민들은 가슴이 찰렁하는 거야. 똑같은 거야. 그 지역의 고유성, 오리지널리티, 독창성, 아주 유니크한 거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우리는 다른 거 그냥 카피해 갖고 막 합니다. 카피해 가지고 그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봐요. 저는 언젠가 다 없어지는 거지. 더 큰 게 나오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새로 만드는 게 일이지, 기존에 있는 거 카피하는 거 제가 볼 때는 일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걸 극복하는 것은 이론도 아니고 저는 의지나 태도라고 봅니다. 협치가 뭐야? 도대체 협치의 정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민과 간이 사회 문제를 발견하고 그거를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 그렇습니다. 협치를 보면 한자로 이렇게 생겼어요. 열십자에 힘력자가 3개예요. 제가 밑에다가 솥단지를 걸어놨어요. 솥단지가 발이 몇 개예요? 3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 우리가 고스톱 치면 3점이면 나요. 우리가 옛날에 가위바위보 할 때 3세번 한다는 거지? 그죠? 수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보면 3개가 균형의 균형. 솥은 발이 3개일 때 어디로 기울어도 3개가 그대로 자리를 잡아요. 그래서 3권 분립이 있는 거예요. 대부분 에펠탑, 뭐 철탑 이런 거 보면 그 안에 철골 구조물이 어떻게 생겼냐면 안에 삼각 구조가 있죠. 왜냐하면 힘의 균형을 뜻하는 거예요. 삼각형은 예각 삼각형이든 직각 삼각형이든 정삼각형이든 분명히 합치면 몇 도예요?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힘이 그래서 각도가 틀려도 힘이 다 균등하게 배분돼요. 그래서 힘력자의 세계인데, 그 말은 고루 힘을 써야 된다. 고루. 그리고 열십자라고 알고 계시는 저 한자, 여기서 한자 배우신 분, 학교 다닐 때 공부하신 분, 이제 2명이나 되네. 이 한자는 우리나라 언어는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공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라비아 숫자가 몇 개죠? 아라비아 숫자? 아라비아 숫자에 10이 있어 없어? 아라비아 숫자는 0부터 9까지지. 그리고 0부터 9를 조합해서 만드는 게 10, 20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10은 뭐냐면 10개란 뜻도 있지만 전부란 뜻도 있어요. 온전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의 능력을 10분 발휘한다 이런 말 있죠. 그게 10이 그런 뜻이에요. 자기의 능력을 10분 동안만 한다는 게 아니라 다 발휘한다는 뜻이에요. 온전하다. 그런 뜻으로 쓰인다. 그래서 참여자, 민간행정의회 3자가 그 힘을 고루 최대한 온전하게 쓴다. 그런 말이 있고, 치는 우리가 정치할 때 치를 쓰잖아요. 저거. 근데 저거를 이제 한자 사전에 찾아보면 다스릴 치자라고 쓰잖아요. 근데 우리 정치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치가 떨리는 거죠. 아주 정치인들이 일부러 정치를 막 피곤하게 만들어. 관심을 갖지 말라고. 혐오스럽게 만들어. 근데 저 치자는 원래 정치에서 나온 게 아니라 치수에서 나온 치수. 예전에 중국의 황허? 그런 데서 문명이 생겼잖아요. 그때 이제 이렇게 범람이 되잖아요. 물이. 범람이 되면 이걸 막고 해야 되잖아요. 그걸 치수라 그래요. 치수. 그러니까 물을 이렇게 다스리는 거지. 힘을 모아서. 근데 예전의 삶은 우리가 협치나 협력을 안 하면 공동체가 유지 안 되는 구조였는데, 요즘엔 그렇지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치가 사실은 다스린단 말이고, 다스린단 말은 의사가 사람을 이렇게 치료한다 그러잖아요. 그때도 저걸 써요. 그래서 우리는 정치하면은 지배하거나 통치한다는 게 관념화되어 있는데, 사실은 정치는 뭐냐면 시민들, 국민들을 보살피는 거예요. 내비두는 거예요. 간섭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울 때 도와주고 잘못 갈 때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정치는 지네들이 갈등을 만들고 지네들이 분란을 만들고, 요즘에 뭐 듣도 보도 못하는 뭐 개혁도 만들고 막
난리가 아닌데 어쨌든 협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저렇게 협력적 거버넌스를 아마 일본이나 우리나라 행정이나 또는 학자들이 이렇게 들여올 때 이렇게 협치라고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협치보다 더 좋은 표현이 있으면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 수요는 시민의 의사예요. 시민의 의사가 정책적 수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가능한 한 지역 주민들의 의사에 그런 의사를 수렴해서 정책적인 것을 개발하고 하는 게 필요한 건데, 사실 여기 지난번에 제가 그 성과 공유회 때 와서 봤는데 여기는 굉장히 잘 되고 있더라고요.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적 의사의 수요자는 시민이고 그것을 발굴하고 정책적 결정을 하는 것은 의회고 그것을 실행하는 건 행정이고 행정을 한 걸 평가해서 다시 피드백해서 개선하고 새로운 정책적 대안을 만드는 과정이 협치인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건 공론장이라고 해요. 공론장은 우리가 너무 거창한데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크게 한 거 몇 번 있어요. 옛날에 원자력 관련된 공론장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공론장이라고? 말도 어려워. 무슨 공론장이라고 하여튼. 그런 공론장이 있었고 우리나라 입시제도 관련된 공론장이 있고 그랬었어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협치 의제 뭐 이렇게 공론장 하죠. 네, 그거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반드시 필요한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공론장이라는 것은. 외국에서 들어왔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공론장이. 있었어요. 이따 보여줄게요. 이런 공론장은 공공의 영역에서 벌어지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관심 있는 거를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의견을 내서 그걸 결정하는까지 가는 과정이 공론장이에요. 요게 아래 그림은 어디예요? 요거는 그리스 옛날에 파르테논 신전? 옛날에 거기서 민회라는 게 있어요. 민회. 제가 사실은 이거 협치회의 들어오게 된 거는 2017년도에 민회라는 걸 하다가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그리고 저 위에는 구한말에 만민공동회라고 들어보셨어요? 만민공동회? 막 수천 명이 모여서 거기서 했어요. 마이크도 없는데 그때. 네. 그리고 저 조그만 거는 뭐냐면 옛날에 신라 때인가 화백회의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런 데서도 그런 방식의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공론장은 저거예요. 근데 이 공짜와 이 공짜가 다른 거예요. 저거는 퍼블릭이에요. 네, 퍼블릭이란 말은 특정 집단이나 특정 계층이나 특정 영역이 아니고 대다수의 사람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 잘못하면 이 중간으로 가는 거예요. 중간. 이거는 중간에 이 공짜는 커먼이에요. 커먼. 특정 집단의 가치와 목적 지향을 커먼. 그래서 커뮤니티, 공동체, 협동조합, 무슨 기관, 단체 이런 데는 목적과 사업이 동일해. 근데 공론장은 그런 걸 다루는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안을 다뤄야 된다. 근데 공론장에 왔는데 뭐 이 얘기 하다 보니까 이거 뭐하고 갔지 우리가? 꽝론장인데 잘못하면 꽝론장. 결과도 없고 내용도 없고 피드백도 없고. 이거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공론장의 핵심적 요소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민주적 참여예요. 거기에는 원칙이 개방성, 특정 집단만 오면 안 돼요. 다양하게 와야 돼요. 구성원이. 그 다음에 자율성, 평등성 이런 요소가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과정도 민주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수기와 절충, 합의와 존중이에요. 반드시 필요한 게 수기예요. 수기. 수기는 다 뜻 아시죠? 수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오래 해야 돼. 오래. 짧게는 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숙성된다 그러잖아요. 고기가 숙성되려면 시간이 걸려. 생각도 마찬가지. 그래서 오랜 동안 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잘 상호작용돼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참여자가 다양하게 구성돼야 된다. 그 다음에 정보가 제공돼야 돼. 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클립보드를 갖다 놓고 포스트잇 나눠주고 사인펜을 나눠주고 뭘 쓰라고 그래. 나 몰라 내용도. 막 붙이라고 그래요. 그 투표를 했대. 뭐가 결정됐대. 내가 뭐하고 간 거지? 네. 우리나라 공론장이 돌아갈 때 최대의 수혜자는 어디다? 3M. 네, 그렇습니다. 3M입니다. 그래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돼. 이게 뭐고, 이게 뭐 하러 왔고, 우리가 뭐 하려고 하는 거다라는 걸 충분히 제공해야 된다. 이거는 당연한 거고, 공정하게 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지금 뭐, 공청회 이런 거예요. 그 공청회 가보면, 동원된 다수가 있고, 행정이 결정한 대로 대충 박수치고 끝내고, 어떤 반대하는 주민이 뭐, 고함을 고래고래 치다가 가고, 이게 대부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실질적으로 합리적으로 작동되는 공론장은 보기가 드물다. 근데 관악에서는 잘 이루어지고 있을 것이다. 회의할 때 보면 어떤 분이 이렇게 딱 얘기하면 저쪽에 계신 분이 인상을 딱 쓰면서 그게 아니고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리고 그분이 한참 하면 지루하니까 핸드폰을 들고 다른 사람들을 꺼냅니다. 카톡이 왔나 안 왔나? 회의가 언제 끝나지? 그러면 또 그분이 그렇게 하면 이 의견을 낸 사람이 기분이 나빠 또 인상 쓰고 또 얘기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그라운드 룰이라고 했는데 규칙을 좀 만들 필요가 있다. 발언 시간과 순번 이런 거를 좀 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려요. 네, 그리고 시간과 장소도 필요해요. 저도 오늘 여기 와서 보고 너무 넓어가지고 뒤에 사람도 없고 뒤에만 앉으니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강의든 공론장이든 장소가 중요합니다. 장소가 주는 공간이 주는 사람한테 주는 심리적 영향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공간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명확한 목표가 설정돼야 돼요. 이 오늘 공론장에는 뭘 할 거야. 그냥 뭘 할 건지 잘 몰라. 목표가 없어. 그냥 공론장이네. 그러면 안 돼. 우리가 예전에 원자력 관련된 공론장을 했던 거는 원자력 발전소 이것을 폐기할 거냐 말 거냐라고 명확한 목표가 결론을 도출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서 도출하려고 하는 목표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뭐 공론장 하고 뭐 하고 했는데 다음에 또 공론장이 오래 다음에. 지난번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의견 얘기한 건 어떻게 됐냐 했더니 그건 그거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걸 주장합니다. 상설화. 왜냐하면 협치 의제든 뭐든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고 하는데 사람이 자꾸 바뀌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또 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사안에 관한 것은 그것이 결론이 나서 끝날 때까지 계속 끌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구청장님이 오셨으면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사회적 비용을 줘야 된다. 그분들. 옛날에 그리스 시대에 민회 때 민회는 시민 중에 대표로 뽑힌 사람이 갔잖아요. 추첨으로. 그 사람들이 회의에 가면 돈을 줬어요. 왜냐면 내가 농사를 못 짓거나 장사를 못 하니까. 저는 옛날에 서울시 공무원이 와갖고 뭐 회의한다고 그래서 와서 오케이 갔더니 과장이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그 노트를 좀 카피해달라 해서 왜요? 그랬더니 그거를 좀 저희가 갖고 와서 쓰게 했더니 그걸 왜 내가 너한테 줘야 되지? 네가 나중에 나한테 비용을 갖고 찾아오는 게 맞다. 내 머릿속에 나오는 것과 내 시간인데. 그래서 나는 노원구에서 최대한 그걸 애를 써서 공론장에 오신 분들한테 아주 정치만 이렇게 드려요. 돈을. 그거밖에 드릴 게 없으니까. 돈을 주세요. 저녁까지. 협치가 잘 되려면 우리 다 달라요. 아까 언어도 다르고 장벽이 있고 딴 세계 사람이라고 했잖아. 다 외계인이에요. 그래서 다르다. 네, 저도 이제 결혼한 지 한 27년 됐는데 지금도 모르겠어. 그분의 성격을. 네, 달라. 인정을 안 하면 못 살겠어. 그 다음에 이런 제도나 지식보다는 자세가 중요하다. 없어서 못하나? 우리가 사실 법이 있는데 법대로 안 해서 문제지.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협치에서 제일 강조하는 게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하다. 아까 그 조정관님 말씀하셨어요. 협치 프로세스를 구축한다. 일하는 방식과 과정이 명확하면 결과물이 좋은 거죠. 녹슨 파이프는 녹물이 나와요. 깨끗한 파이프는 깨끗한 물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잘 설계하고 원활하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다. 이랬으면 좋겠어요. 행정하고 민간하고 또는 의회하고 시작도 같이 하고 과정도 같이 하고 결과도 같이 하고 노원구에서 한번 그런 적이 있는데 민간한테 시상을 했어요. 상을 준다는 거라서 내가 그럼 우리 주무관이랑 여기 뭐 지원관이랑도 주자를 했더니 원래 그런 선례가 없다고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선례를 만들자 했더니 안 된대. 그래서 우리가 민간 협치위원들이 우리가 뽑아갖고 우리가 해줬어요. 그냥 해주세요. 조정관님. 공무원들 공동체도 그렇고 지역사회도 그렇고 이제 이런 협치 영역도 그렇고 저는 공과를 같이 나눠져야 된다고 봅니다.
전리품도 같이 나누고 상도 같이 나누고 어려움도 같이 나누고 그래야지 잘 될 거라고 봅니다. 물어봤어요. 제가 협치위원들한테 노원구에서 워크숍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세 가지 키워드가 나왔어요. 여기도 그런가요? 여기는 워크숍 그 공무원분들하고 저기 민간 위원분들하고 같이 하는 게 저는 이런 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러면 소통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가 경청이에요. 경청이란 말은 몸을 기울여서 듣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몸을 기울여서 상대방한테 너가 얘기해봐 이렇게 팔짱 끼고 듣는 게 아니고 내가 상대방한테 몸을 기울여서 듣는 거지. 그리고 의사전달이 명확해야 돼요. 회의하거나 토론하거나 무슨 워크숍 같은 데 가보면 웅변한 분 계셔요. 웅변. 제가 어렸을 때 어쩌고 저쩌고 집에서는 어떻게 했는데 근데 제가 무슨 얘기했지?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대부분 저는 그렇게 요청을 해요. 결론을 얘기해라. 이렇게 합시다. 그 다음에 부연 설명해라. 왜냐하면 이런 이유가 있으니까. 세 번째로는 그래서 누구랑 어떻게 해보자. 아주 간결한데. 네,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이렇게 했잖아요. 눈을 쳐다보고 막 뭘 나눠주고. 네, 그런 거예요. 상대방이 내 의사를 명확하게 아는 것도 좋지만 수용성이 좋으려면 감정 관리도 좀 해야 된다는 거지. 국회에서 뭐 이렇게 하다가 저기 상임이나 이런 데서 지네들끼리 막 싸우고 그러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그죠? 네? 근데 부부싸움 하다가 잠시 휴전하겠습니다. 잘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싸울 때는 우리 집사람이 혹시 로또를 사지 않았을까? 그거 되면 어떡하지? 그 상상을 하면서 참아요. 그래서 감정관리 중요하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토론 규칙 그라운드 룰을 만들어가지고 진행하면 이제 그런 감정관리가 시스템적으로 좀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반대를 위한 토론이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나중에 그 사람이 보기 싫어서 회의에 잘 안 나가요. 그래서 감정관리 중요합니다. 소통을 위해서는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하고 협력적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이런 걸 좀 말씀드려요. 우리가 민주주의 기본 원칙 중학교, 초등학교 다 배운 게 뭐예요? 다수결이잖아요. 그게 민주적인가요? 합리적인가요? 아닙니다. 대부분은 목소리가 큰 놈한테 다수결이 가고 그리고 소수의 목소리는 숨겨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소수는 안 와요. 참여하지 않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합의제를 하자. 합의제. 아까 그 화백회의 보셨죠? 화백회의. 이 둥그런 탁자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고스톱 토론이라고 그걸 많이 쓰는데 순차 발언식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다 순차 발언. 3번 정도 하면 생각들이 드러나고 그 생각들을 정리하면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꼭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발언의 기회를 균등하게 주는 방식을 찾아라는 말씀을 드리고 비판적 의견보다는 보완에 대한 대안을 내놔야 돼요. 제가 이제 이런 아이디어를 냈는데 저기서 그게 아니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난 일단 빈정이 상해. 그래서 화가 나서 다음에 아이디어가 안 나와요. 그래서 그런 룰을 정하는 게 중요해요. 다른 사람이 이러이러한 것을 하자. 눈이 많이 왔는데 우리 삽을 갖고 나가서 눈을 치우자 그러면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 걸 왜 하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삽보다는 플라스틱 가래가 더 좋으니 그건 어떨까.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절충주의예요. 의견이 대립될 때 대부분 다수결로 정해버리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기각된 쪽, 목소리가 묶인 쪽은 참여 안 합니다. 그렇다고 이긴 쪽이 다 그 책임지고 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절충하자는 거고 절충조차도 안 되면 미루세요. 아주 시급성이 없는 거 미뤄도 돼요. 근데 대부분 시급성이 없는 걸 결정해놓고 시행도 안 해요. 그럴 바에 결정 안 하는 게 낫다. 미루는 게 낫다. 지역혁신과제 계획수립이라고 하잖아요. 협치에서. 듣도 보도 못한 지역혁신과제. 뭘 혁신하라는 거야? 뭘 혁신하라는 거야? 혁신이 뭐야 도대체? 다른 거 고쳐 새로 한다는 거예요. 그 혁신하는 혁자가 가죽의 혁자예요. 가죽을 새로 만드는 거예요. 그 뭔 말인 거니? 전장에 나가는 장수가 말의 안장에 얹은 가죽을 새로 바꾸는 거를 혁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전장에 오랜 동안 나가서 싸워서 이겨서 그 땅을 점령하고 거기서 나온 전리품을 갖고 와서 우리 영토에 우리 국민들한테 백성들한테 나눠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혁신은 과제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혁신은 방법을 바꾸는 거야. 방법. 왜 하는 거야? 왜 하는 거야 도대체 혁신을? 말을 안장을 왜 바꾸는 거야? 안장만 바꾸는 걸 계속 한다고
그러면 누구만 돈을 벌지? 가죽 장사만 돈 버는 거예요. 말을 안장을 바꾸는 이유는 멀리 가서 전장에 나가려고 하는 거죠. 그 목표가 명확해야 된다. 이때 필요한 것이 협치예요. 왕이 이번에 그 시기 했잖아요. 네? 계엄. 아니 미친놈 아니야. 근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협력적으로 협의해서 협치를 해서 올바른 의사결정했으면 이렇게 사회적 비용이 우리나라의 주가 시총과 이런 게 수백조가 날라갔어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거를 줄일 수 있다. 민하고 관하고 꼭 함께 성과를 공유하기를 바랍니다. 공무원 여러분들한테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이거는 주민들은 이렇게 단체가 있거나 뭐 소속이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이렇게 개별화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사를 모으거나 집단적 의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한계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할 게 이런 거예요. 주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고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이렇게 신뢰를 만드는 거를 도와주는 거, 촉진하는 거. 그 다음에 민과 민, 또 민하고 의회하고 민하고 행정하고 했을 때 주도적 촉진자 역할을 좀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문성 강화도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주무관님이나 팀장님들은 그 특정한 부서에서 특정 업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요. 조금은. 근데 그게 행정 안에서의 전문성도 필요한데 현장에서의 전문성도 필요해요. 현장에서도. 그래서 여러분들은 현장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일반인들은 이론적, 실무적 지식을 좀 쌓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민관 협치보다 더 중요한 게 관 안에서의 협력적 관계. 그것만 해도 제가 볼 때는 이를테면 효율성 제고가 돼서 비용이 절감이 오고 비용이 절감이 오면 그걸로 다시 시민들한테 복지 예산을 쓸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 예전에 민원이라도 민원인 그 민원 여건과 어디예요? 민원 여건과 옛날에 민원 하면 뭐냐면 귀찮은 거 막 와서 깽판 치는 거 이런 거 생각나요. 나는 처음에 민간이 공무원을 원망하는 게 민원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민간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자꾸 해야 여러분의 짐이 민간으로 넘어가고 민간이 책임성을 갖고 하기 때문에 참여가 확대된다. 그런 말씀을 드려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정책 1편 하나가 관할구 전체 주민한테 이렇게 딱 적용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특정 동이라든지 특정 분야의 복지 분야의 수혜 대상자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주민이 한 걸음, 100걸음, 1000걸음 가도 여러분들이 한 걸음 가는 것보다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분이다. 노원구에서는 이렇게 했어요, 저희가. 노원구에서 규정을 만들었어요. 의제를 발굴하고 공모하고 수립하고 실행하고 평가하고 하는 과정을 규정으로 만들었어요. 그렇게 하도록.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관악구에서 협치 프로세스를 만든다. 그러면 아마 그것이 꼭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비전은 눈에 보일 정도로 구체적인 거여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사회적 약자도 편하게 누리는 생활 환경 만들기가 비전이면 그거에 부합되는 사업을 만드는 것이 일반적으로 의제 발굴의 프로세스다. 목적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노원구에서 제가 그 의장으로 있을 때 협치 사업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아동 청소년 의회를 구성해서 지금도 운영하고 있는데 2018년도부터 그때 제안하신 분이 행정이에요. 아동 청소년 과외 팀장님이 제안해서 예산이 없으니까 협치 예산을 받아서 실행하다가 이렇게 했어요. 지금은 조례를 만들어서 본 예산을 편성해서 그냥 자체적으로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걸 강력하게 추진했던 이유는 청소년들이 자기와 관련된 정책을 당사자 주의에 따라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조직은 이렇게 구성했고 그 다음에 지원하는 팀을 만들어서 운영했다. 이게 이제 그때 활동했던 사진들입니다. 관악구 제가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네. 협치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관악구는 이미 혁신이나 소통이나 협치를
구정의 핵심 키워드로 잡았다는 것 자체는 협치를 하려고 하는 굉장한 노력과 의지가 있다. 여러분들은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와가지고 보니까 너무 부러워서 소감을 얘기하라고 해서 제가 부럽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관악구를 저는 부러워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우리라는 말이 이렇게 우리가 아니잖아요. 옛날에 집이란 뜻이지 우리란 말은 우주란 뜻이고 이런 관악구를 협력적 거버넌스 협치 방식으로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동행하고 함께 성장하고 함께 누리고 함께 행복한 관악을 만드는 과제를 우리는 안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잠깐 이 영화 보신 분? 늑대와 춤이라는 영화인데 케빈 코스트너가 나온 건데 이분이 남북전쟁 당시 인디아나한테 잡혀가지고 같이 살다가 거기에 계신 여성분하고 사랑에 빠져서 그 인디아 편을 들고 같이 싸우는 그런 영화예요. 나는 늑대와 춤을 그래서 늑대가 나올 때 늑대는 한 마리도 안 보여요. 근데 제가 이 그림을 왜 갖고 왔냐면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적대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같이 동료와 가족이 돼가는을까를 그 영화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해봤더니 그것은 시간을 같이 보냈고 어려움도 같이 보냈고 그리고 행복한 시간도 같이 보냈다. 그 결과라고 저는 느꼈다. 제가 관악에 와서 무슨 말씀을 드릴까 생각하다가 짧게 쓴 글이에요 이게. 그래서 오늘 이거는 누가 읽냐면 오늘은 관악구에 협치를 짊어지고 하는 우리 팀장님이 저거를 낭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협치, 그것은 마치 다른 모습, 다른 말, 다른 생각들이 함께한 시간이, 함께한 어려움이, 함께한 즐거움이 가져다주는 우리라는 선물이 아닐까. 네, 이것으로 저의 부족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